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영내 집단안보 구상인 동아시아 4자 안보 대화 쿼드의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요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장은 VOA에 미 국익에 위협이 되는 안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속성을 갖고 쿼드 구상에 대한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에 관련된 조직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발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쿼드가 영내 핵심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sire to add South Korea to that conversation will continu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South Korea should be in conversation with the other democracies of the region.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잠재적 제약이 될 수 있는 한일 갈등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점도 이와 연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쿼드 발언에 대해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본질적인 목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세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대대적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군사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외교를 망라한 의제들이 쿼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is basically, we're going to do what Trump did, but we're going to do it right. In other words, the criticism of Trump is that he was incompetent, that he had the right idea, that China was growing more aggressive and the U.S. needed to be more active in the Indo-Pacific to contain China, to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allies, etc., etc.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 시장 보호에 대한 고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 해도 달라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영내 집단 안보 체제의 활성화는 미국의 다른 대외 경제 원조 정책과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예산 배정을 미국 납세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을 기존 9개에서 4개를 더 늘려 13개로 증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기존 9개 미사일 여단은 사거리 최대 1000km 단거리급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의 준중거리급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km 이상 중거리급 무수단 미사일 등이 배치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을 주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전술지대지 미사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치한 부대가 추가로 편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방백서였던 2018년 백서처럼 이번 백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한일 양국과 동북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웃국가로 표현해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기술한 지난 백서에 비해 격화된 표현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남포항 일대에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BOA가 지난해 12월 23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북한 남포항 일대 최소 5개의 새로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유류 저장 탱크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25m 지름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겁니다. 이 중 원형 부지 4개가 만들어진 곳은 기존의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를 두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 자리한 형태로 세워지고 있었고 모두 바닥 부분에 포장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외벽도 어느 정도 올라간 듯 북쪽으로 솟아있는 낮은 그림자가 포착됐고 4개 중 2개의 탱크 부지 안쪽에는 건설 자재와 트럭 등 물체와 인력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에는 이들 탱크가 자리한 곳에 건물 등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유류 탱크 건설 공사는 지난해 10월이나 그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BOE는 지난해 8월 남포 일대에 지름 30m, 높이 10m의 유류 저장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재 이 탱크들은 모두 완성된 상태로 탱크 앞쪽 바다엔 선박 접안 시설이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2018년에도 새로운 유류 탱크를 짓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이 일대 20개이던 저장 시설은 2년 만에 26개로 늘어났고 최근 짓고 있는 5개까지 더해지면 남포에만 모두 30개가 넘는 대형 탱크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류 저장 시설 확충 움직임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 정권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from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can't be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ake and engage in smuggling activities that would allow it to have a relatively regular flow of petroleum.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의 유류는 제재로 인해 언제든 고갈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비축을 늘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높지는 않지만 계속 변동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 속에서 북한의 유류 비축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 책임 추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대한 회부가 지원될 경우 먼저 피해자들이 사는 국가 내 법체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책임 추궁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그러나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면서 대신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착한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이 북한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내법의 틀 안에서 국제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들이 관련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 정권의 자산을 확인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수용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감자들이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관련 정치적 사안들을 우선시하는 흐름 때문에 책임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46차 정기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칠레 대통령 출신인 바첼레트 대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2일 발표한 북한 관련 보도 자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반인도 범죄를 규명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 공동체가 정의를 우선시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중단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지난주 V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사이버 보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징크로 불리는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수개월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징크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 프랑스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국제 제약회사 7곳을 해킹한 단체로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의 허위 계정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해킹 수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징크가 공격 대상의 방문 가능성이 가장 큰 웹사이트를 먼저 감염시킨 뒤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일명 워터링홀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 계정을 발견한 즉시 해당 사회 연결망 사이트의 계정 폐쇄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